네, 날씨 이렇게 많이 갑자기 또 추워졌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 2023년도 송파인문대학 시민강좌를 같이 공동 주관하고 있는 위례시민연대 공동대표 맡고 있는 안성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요새 기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종이는 많이 안 만들고 이제 웹 포스터라고 해서 인터넷으로만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많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송파인문대학 취지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좋은 분들 모셔서 좋은 강의를 좀 듣고요. 그리고 날씨 좋을 때는 이제 뭐 시인과 함께 또 역사가와 함께 기행도 같이 하면서 올바른 역사, 문화, 인권을 배우고 또 배운 만큼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고 교류하고 이렇게 하고자 해서 기획해서 만들었습니다. 매월 1회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연간 진행됩니다. 주관단체는 이 송파 지역에서 30년 동안 우리 어렵고 힘든 분들과 함께 해온 강남향림교회, 그리고 송파 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 그리고 위례시민연대, 이렇게 세 단체가 공동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1시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선생님이 이제 강의해 주실 거고요.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질문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마이크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손을 드시면 저희 진행요원들이 이제 마이크를 갖다 드리면 마음껏 질의응답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거 강사 제가 바로 소개하기 직전에 오늘 어쨌든 첫날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또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강남향림교회 김경호 목사님 모시고 간단한 말씀 듣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급격한 변화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문제라든가 또는 지금 남북 분단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한반도의 평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느 한 개인이나 또는 사회의 제도 몇 개 바꿔갖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 주민들이 함께 알고 함께 손잡고 깨우쳐가야 될 그런 문제들인데요. 우리 한참 민주화가 진행될 때는 지역마다 이런 강연이라든가 배움의 장들이 굉장히 많이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싹 그런 배움의 장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 지역에 뜻 있는 분들하고 함께 해서 이런 강좌를 계속 열어가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좌로 박한영 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오시는 강사님들도 역시 아주 쨍쨍하신 분들이고 저명한 분들을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좌 매월 마지막 금요일 날 모이게 되는데요. 그날은 내가 함께 이 배움의 문을 활짝 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 모두가 함께 헤쳐나가야 될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와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맡아주실 박한용 박사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 박사님은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대학원에서 석사 그리고 이제 박사 학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교육 홍보실장으로 이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요.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의 연구교수로도 재직하셨습니다. 그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친일 인명사전 편찬 활동을 초창기부터 하셔서 우리 사회에 이제 민족 정계를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그 백년 전쟁이라는 그 영상을 만드셔서 또 많이 기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이 계속 벌어질 때마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을 하셨던 분입니다. 네, 박한영 박사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마스크 좀 벗어도 괜찮을까요? 제가 그냥 마스크 벗고 발음을 해도 굉장히 퓨전 경상도라서 못 알아들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에 쫓기면 말이 무척 빨라지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그 호흡을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아버님 제사가 있어가지고 제사 모시고 경주에서 어머님과 같이 올라오고 어머님 바로 이제 집에다 모시고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설 미치고 설 바로 직후이고 그 다음에 날씨도 갑자기 또 추워졌는데 오늘 얼마나 올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역시 송파구하고 또 교회 지역성하고 근데 안성현 선생님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하고 오신 분들의 열성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제가 오늘 보니까 이 인문대학 시민 강좌 제가 첫 강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지 않으면 참 그 민폐가 되겠구나. 역사적 폐가 제가 또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PPT는 사실 오늘 가져올 때 총 6시간짜리를 가져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특강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지 않습니까? 길면 2시간. 이다 보니까 늘 이슈로만 하다 보니까 내공이 안 쌓여요. 쉽게 말하면 시사가 오래된다고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시사는 시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보면 한국의 촛불행동이나 이제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일원이기 때문에 하는데 대체로 우리는 시사적 이슈 파이팅이 너무 강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는 사실은 이 시국에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역사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역사를 바로 잡자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유럽에서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사상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주운동은 반드시 역사를 놓고 얘기하면서 풀어갑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놓고.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은 신문기사 가지고 싸워요. 어떻게 보자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이건 역사 학도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고 한국의 운동은 너무 이렇게 이슈에는 강하고 열정적인데 오래 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할 때,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라는 긴 호흡을 보지 않을 때는 쉽게 빨리 좌절할 수가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자면 제가 95년도에 글을 하나 썼어요. 근데 91년도, 92년도에 유튜브에 나가는 것은 이게 말이 좀 걸러서 해주십시오.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말이 급진적일 수 있어요. 예. 본심과 다르게. 예. 91, 2년도에 사회주의가 다 몰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한때는 80년대에는 사회주의가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사회주의가 몰락하니까 저도 그때마다 소주 한 병씩 먹었어요. 반지하 살면서. 그 산 밑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너질 때마다 내 꿈이 하나씩 무너진 것 같고 미래가 무너진 것 같고 현재의 내 토대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 참 역사 공부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한 94, 5년 사이에 현장에 갔던 제 친구들이 다 돌아와요. 노동운동을 하러 갔던 친구들이 길을 못 찾겠다. 그리고 또 심하게는 어떤 친구는 지금 대구시장 하고 있어요. 저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초대 총학생 회장을 했던 분인데 그때 제가 기획부장을 하고 대학원에서 총학생 만든다면 교수 자리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또 한 친구는 조선일보 가고 근데 또 한 친구는 지금 뭐냐면 과거사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제 후배, 1년 후배는. 그때 고대 대학원 총학생 했던 김KD라고 있어요. 다 뭐 참 옛날에 한방에서 빤스 바람에 지내던 선후배 동기들인데 다 떠난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그때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권이 몰락해서 우리의 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동의를 못했어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운동을 한다면서 또 혁명을 한다고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들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현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의 성장 경로가 좀 문제가 있다. 사회주의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오늘날 이 땅의 노동자 농민들이 겪는 고통과 빈곤과 그런 수많은 고통들이 사라집니까? 우리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들이 거둬지나요? 오늘 갑자기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그 순간 사회주의가 무너졌다는 그 핑계 대고서 우리들이 뭐냐면 다시 뭘로 가냐? 서울대 출신으로 가고 고려대 출신으로 가고 연세대 출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의 기득권으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볼 때 이 부분에서 보니까 이거 저는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파져요. 더 중요한 것은 대충 제가 겪어보니까 이른바 운동을 적을 때 내 탓이다는 사람은 조용히 살아요. 남 탓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절합니다. 나쁘게. 예를 들면 손오리앱을 만들고 손오리앱을 만들고 했던 KMS라는 사람은 자기가 최고 지도부였잖아요. 그 지도부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했겠어요. 근데 그 조직을 팽개치고 자기 이익 따라갔지 않습니까? 저는 남 탓하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시작했을 때 남 탓하는 사람은 비난하지 않아. 내 탓하는 사람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럼 자기 좌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남 탓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죠? 내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죠? 내가 피해자 코스프레 아닌가? 피해자 코스프레. 그러면서 뭐죠? 보상 심리가 생기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참 창피한 것이 뭐냐? 그렇게 신화, 영웅화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운동을 접는 건 좋아요. 근데 보면 운동권 내부가 너무 비민주적이라서, 권위적이라서, 가부장적이라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있었어요. 80년대. 제가 봐도. 우리들도 다 시대의 한계의 소산들이잖아요. 이성적으로 알아도 뭐죠? 배운 도둑질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가부장제에서 우리들의 위대한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세대까지는. 그런데 그래서 운동을 안 한다는 놈인데 꼭 가면요. 파시즘으로 가요. 국민의힘 같은 데. 이런 게 기만이라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는 이유에서 뭐냐면 운동권이 부도덕하다면 지가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도덕한 대로 간다고 한국 사회에서는. 그건 뭐죠? 이게 운동의 사적 소외예요. 운동을 하면서 자기가 가져왔던 기득권을 그대로 안고 가야 되겠고 그 권력의지라 그러죠. 어렵게 얘기하면. 그래서 나머지는 다 팽개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참 다행인 게 그때 사회주의권이 참 잘 몰랐겠다. 그런 인간들이 나중에 사회주의 혁명에서 권력 잡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놈들. 자기 개인 이득권을 위해서. 역사는 자비롭다 좀 봐요. 뭐죠? 흰 양과 검은 양을 알아서 스스로 속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근데 새롭게 시작할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쭉 공부해 보니까 저는 제 지식 기반이 어쨌든 인텔리 출신이니까 제가 제 주변에서 봤을 때 95년부터 20년까지를 저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그래서 소주를 한 수백 먹고 글을 썼어요. 술김에.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 글 제목이 인텔리겐차 오디세이. 부제목이 자기 계급으로의 귀환. 다시 돌아가구나 니들은. 그러니까 노동운동 도와주러 가고 봉사활동 하러 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 똑같은 거구나 이거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내가 갈 길이 어디냐? 제가 공부한 게 역사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사회주의의 세계사적 패배. 원래 이제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엥겔스가 했던 말이죠. 네, 사적 소유가 생기고 가부장제가 이루어지면서 여성들이 세계사적으로 패배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사회주의 세계사적 패배에 대해서 패배하지 않아도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일반인 분들한테 이해가 안 되죠. 그건 동의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저는 당분간은 사회과학은 할 말이 없을 것이에요. 왜?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과학은. 그 분석 역사가 아니니까. 그때 사회주의 세계사적 패배 앞에서 바로 급하게 나오는 애들이 사회과학 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경제학 하는 애들이 더 심하게 나가죠. 사회과학 중에서. 그게 뉴라이트잖아요. 이용훈 같은 그룹들. 그래서 역사는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후쿠야마 프란시스 책을 카피하다시피 해서 이제 자본주의만의 대세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는 중진국 자본주의니까 앞으로 남은 길은 뭐다? 선진 자본주의로 가야 된다. 이게 이 MB 때 나온 선진조국 창조예요. 그걸 받아들인 게.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는 제가 볼 때 그런 복잡한 사회과학 이런 거 안 따져도 운동할 게 너무 많습니다. 딱 하나 뭐죠? 우리가 가야 될 삶의 지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국 해협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있는 그대로만 밝혀도 흰 양과 검은 양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유달리 그게 뚜렷하게 나타난 나라다 우리나라는. 선과 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비유적인 의미에서 흰 양과 검은 양이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난 역사는 한국사 아니냐. 근현대사.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를 어떤 이데어 얼룩에 치우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사실 그대로만 전달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인연이 또 민족문제연구소로 이어진 거예요. 이어져 갖고 그 당시에서는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친일파 청산한다고 얘기하면 진보 진영은 다 웃었어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셨지만 그 시대 어르신들은 운동권들은 왜냐하면 노동운동의 핵심이지 이해가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민족주의 담론 촌스럽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친일파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 친일명 사진은 오히려 숨어있는 역사를 끄집는다 또 저는 봅니다. 그 핵심은 친일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친일파 청산하자 할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정상사회는. 그렇죠? 그런 놈이 있었어? 그럼 친일명 사진 만들어라. 알았어.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친일명 사진이 보여진 것은 누가 친일파냐가 아니에요. 친일 인명 사진을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느냐가 바로 대한민국의 7개의 봉인을 푸는 과정이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친일 청산을 왜 그렇게까지 반대하느냐 이해가 안 되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고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게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역사로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친일명 사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n분의 1이고 많은 분들이 바빠서 일이 너무 많아서 못 나가니까 제가 잠깐 방송에 대신 나갔을 뿐이에요. 근데 자꾸 착각을 하세요. 제가 한 걸로. 그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친일명 사전을 만들 때, 저는 사전이랑 그것도 거대한 배가 뜨려면 그 거대한 배를 띄울 수 있었던 그 배를 띄울 수 있는 바다의 역사가 진정한 역사라고 봅니다. 그건 뭐죠? 저는 역사학도니까 친일명 사전인 것은 제가 돈 내서라도 해야 될 의무입니다. 역사학도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때 학자들이 안 했잖아요. 친일 관련 논문을 쓰면 교수가 안 되니까 못한 거잖아요. 자기 스승들이 다 친일에 걸려있고 하니까. 저도 그 속에 살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의무입니다. 직업적 의무가 있어요. 직업적 윤리가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이 친일인명 사전을 만드는 과정에는 이 거대한 배를 띄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어떠한 국가도 외면하고, 사법부도 외면하고, 지식인도 외면했을 때, 가난한 정직한 노동으로서 민족문제연구소에 회비를 내면서 이 사전 만들어 달라고 지방에서 올라오셨던 그분들이야말로 그분들이 흘렸던 땀과 눈물이야말로 이 배를 띄울 수 있었던 위대한 바다고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일인명 사전을 보시지 마시고 친일인명 사전 그것이 가능했던 이름 없는 시민들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원동력이었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을 좀 길었는데 간만에 또 이렇게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예, 그래서 결국 뭐냐. 제가 볼 때 역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100년 전쟁까지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만들어 봤을 때 그 호응을 보고서 한국 사회는 사회과학의 길을 잃었을 때 그것은 뭐냐. 역사학이라는 것이 팩트로서 와줘야 된다. 이 팩트가 한국에서 좌절하거나 빨리 호흡이 짧은 분들에게는 긴 호흡을 주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고 오늘보다 나을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래서 한국사는 지금은 역사학에 20년 정도는 몸빵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민족문제연구소 간 거예요, 사실은. 예. 그것이 잘 되지 안 되지 모릅니다. 여직에서 저는 아직도 역사를 공부하고 오늘 또 그래서 늘 촛불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시국 발표도 하실 분도 있지만 오늘 또 그런 우리들의 가까웠던 경험들을 역사학도가 어떻게 보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참 이것을 하나의 코스로 해서 뭐냐면 좀 나름대로 틀을 다 하려면 한 6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오늘 2시간이라서 2시간을 준비했더니 또 그것이 1시간 20분가 또 토론이 또 중요하니까 질의응답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강의를 할 때 올라오면서 하나 더 추가를 했었어요. 원래 역사적폐, 그 다음에 건국절, 세 번째가 사법적폐. 지금 사법적폐잖아요. 검사만이 문제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한 배를 탄 사법
분들, 판검사 다 같죠, 변호사들은. 예. 다 언젠간 그들은 또 변호사에서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준비했더니 6시간 돼서 제가 오늘은 진보 보수에서부터 역사 적폐까지 하는 걸 좀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다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기까지만 해도 빠듯할 겁니다. 1시간 20분이면. 제가 보통 그 강의하면 2시간 호흡만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지만 급해지면 말을 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서론은 좀 길었지만 한국사는 그렇다. 그 하나만 더. 팩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정확하면 역사는 팩트를 하는 게 아니고 트루스를 하는 거예요. 팩트하고 트루스,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 뭐 그런 거 있죠. 쟤네 누구죠? 뭐 한참 그때 사회비교라고 했나요? 뭐 이렇게 교주가 죽었잖아요. 10년 전인가 누구였죠? 그때 윤 뭔가? 예? 예, 유병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병헌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자, 이 부분은 팩트예요. 그러니까 기자는 못 쓰는 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못하면. 근데 제가 볼 때 역사학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유병헌은 죽어서나 살아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죠? 한국 사회에서 트루스는 유병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는 팩트에 있지 않아요. 한국 사회는 유병헌은 죽었어야 한다는 것이 트루스입니다. 그는 실제 살아서 미국에 갔든 성형수술을 했든 아주 전생으로 갔던 그건 팩트는 중요하지 않고 한국 사회는 뭐죠? 누구도 유병헌이가 살아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자체가 바로 그 유병헌을 통해서 들어갈 비밀의 하원의 문이란 것이죠. 그 트루스는 거기에 있지 팩트에 있지 않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팩트하고 트루스를 착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 가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너무 팩트 위주가 아니라 좀 그렇게 하나씩 해석해가는 거고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갖는 하나의 그 견해이지 어떻게 진리나 또 팩트는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최근에 이명박부터 박근혜 그다음에 윤석열 이 세 사람의 대통령을 바라봤을 때 내 시각은 이렇게 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바라보는 것 중에 3부작 중에 제 1부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가보겠습니다.